자, 부자 사이 돈거래일 때 차용증을 쓴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증여세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특히 요즘 그 전에도 많이들 물어보신 내용인데 차용증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본 영상 끝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서울경제에서 가져온 기사고요. 김현진 기자님이 22년 6월 11일 날 작성해 주셨네요. 특히 도와줘요 상속 증여 해가지고 이게 시리즈로 내고 계시는데 저도 되게 많이 보고 도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양도세가 보다도 상속 증여 쪽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도세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쉬워졌어요. 우리 입장에서 다행인 거죠. 보겠습니다. 김신한 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신혼살림을 꾸렸다. 이름이 특이하죠. 김신한. 느낌이 오죠. 뭐 신한은행 관련된 분이 쓰신 것 같다. 신한은행의 그 PB센터에 계시는 세무사님이 쓴 글입니다. 자, 어쨌든 서울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신혼살림을 꾸렸는데 집주인이 까탈스럽지 않고 주변의 전세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고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는데 계속해서 연장돼서 오래 살았으면 하는데 항상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죠. 어느 날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집을 팔게 됐다는 거죠. 이왕이면 살고 있던 사람이 샀으면 해서 부동산을 내놓기 전에 세입자인 김신한 씨에게 연락을 해서 매수 의향을 물어본 거죠. 대부분 이제 많이들 하는 패턴이죠. 고민되는 거예요. 이제 김신한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자니 이게 잘 사는 건지 고민이 되고 그냥 안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집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집주인이 바뀌면 들어와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세금을 이제 시세대로 올려받을 수도 있고 그러려면 이제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좀 불편한 거죠. 본인이 매수를 하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집주인이 매도하는 가격에는 살 여력이 안 됐다. 여기서 이제 많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냥 살까 안 살까 하다가 그냥 실거주니까 매수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자금이 부족해. 그래서 고민 끝에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보기로 했다. 왜냐하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좋은 물건이고 빌린 돈은 반드시 갚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한 거예요. 자, 아들을 사랑하지만 돈 관계는 철저히 하고 싶었던 김신한 씨의 아버지는 잘하시는 거죠. 3억을 빌려주면서 반드시 갚아야 되고 신신당부하고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대요. 그리고 돈은 빌린 거고 언젠가는 갚을 거라고 다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지간에 마음은 그래도 일맥상통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부자지간에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3자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지 이거죠. 자, 하지만 얼마 뒤 김신한 씨는 아버지가 빌려준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됐다. 증여세뿐만 아니라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됐다. 자, 몰래 증여한 것도 아니고 상환할 의사도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왜 내가 잘못한 거냐.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 할 거란 말이죠. 사실 냉정히 말해서 모든 케이스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과세당국에서. 그런데 점점 이런 것들을 잡기가 이제 용이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액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고요. 비규제지역 같은 경우는 6억 넘으면 자금조달 계획서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금액이 안 맞은 게 가장 안 좋고요. 금액이 설령 많은다 하더라도 소득 능력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큰 금액을 빌렸다.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특수관계자 간에. 세법은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는 거래, 즉 금전 소비 자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다른 것도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돈 거래인데 진짜 돈 거래했겠냐, 증여 아니겠냐라고 일단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일단 그렇게 보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한번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내가 믿어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추정은 그래도 예외 사항이 있는 거고요. 이와 비슷한데 좀 다른 말이 간주라는 게 있어요. 간주는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봐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추정하니까 실제 우리가 돈을 빌렸다라는 걸로 입증을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만약 부모 자식 간의 금전 소비 대차를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10억을 몰래 증여한 후에 국세청에 적발되면 그때 가서 빌려준 거라고 하면 국세청은 대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세법이 부모 자식 간의 금전 소비 대차를 완전히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증명 책임을 과세당국이 아닌 납세자에게 지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납세자, 즉 여기 사례에서 김신한 씨죠. 그 아버지까지 해서
당신들이 증명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증명하면 금전 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이걸 금전 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만 쓰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차용증은 최소한의 형식일 뿐이고 차용증만으로 금전 소비대차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를 금전 소비대차로 빌린 걸로 인정받고 싶으시면은 제3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완전 모르는 사람한테 빌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쉽게 말하면은 저하고 동거래 했다고 해보시죠. 저하고 동거래. 여기 나온 사례에서 3억을 저한테 빌려준다고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빌려주실 거예요? 안 빌려주실 거예요? 안 빌려줘요. 아무리 제가 유튜브 많이 하고 있고 뭐 구독자 어떻게 되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뭘 믿고 3억이라는 거금을 빌려줍니까? 벌써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빌려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리 없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이자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이자 받으시겠죠. 얼마 받으실 거예요? 최소한 시중은행에 내가 3억을 넣었을 때 그거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해야 되겠죠. 왜? 리스크가 있잖아요.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안 갚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시중 금리 플러스 뭔가 플러스 알파, 리스크에 대한 대가를 할 거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 만에 저한테 상환을 받으실 거예요? 저한테 빌려줬다고 가정하시고 한번 답을 스스로 해보세요. 3년? 5년? 5년도 길죠?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부모 자식 간에 하면 돼요. 그대로. 그리고 만약에 이자가 하루라도 늦게 왔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자를 드려야 되는데 하루라도 늦게 줬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연락하시겠죠. 왜 이자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시겠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밑에 쭉 있습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쓸 거고 이자를 주고받을 거죠. 차용증 작성하고 차용증에 작성해둘 이자를 주고받겠죠. 그리고 사례에서 김신환 씨는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차용증을 쓰지도 않았고 이자를 주고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 상환할지도 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를 빌려준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객관적 인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 제때 내야 되고 제때 맞게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하니까 자녀들에게 주택 취급자금을 증여하거나 빌려줘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세가 부담됐던 사람들이 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거죠. 이 과정에서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가 증여로 추정된다는 사실과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이자 지급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 여전히 간과하고 있는 게 부모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과 자녀의 원금 상환 문제예요. 자, 일단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죠. 이 이자 소득은 명백히 종합소득세 내야 되는 소득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이 차용증과 이자를 주고받는 것까지 생각해도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생각하지 않아요. 자, 사례를 보면 우리 지금 여기 나왔던 사례가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3억을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요 이자를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는 매달 이렇게 지급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자 소득에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원칙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좀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자, 그렇게 하려면은 법정 이자율이 있어요. 4.6%.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정하는 설정 이자가 있겠죠. 여기에 원금을 곱하겠죠. 사례에서는 3억이었잖아요. 그쵸? 이게 1,000만 원보다 낮으면 돼요. 자, 그럼 아까 우리 원금이 얼마였어요? 3억이었죠. 예를 들어서 2%를 해볼까? 설정 이자를. 그럼 어떻게 되죠? 4.6에서 2를 빼니까 2.6이잖아요. 그럼 3억에다가 2.6%로 곱하면 780만 원 나와요. 780만 원. 780만 원.
그러면 내가 2%까지 이렇게 내려도 괜찮은 거죠. 아니 그래도 신고는 해야 되지 않냐. 신고를 하더라도 4.6보다는 2%라는 게 좀 적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1천만 원에 딱 들어가는 요 X 값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자를 좀 최대한 적게 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방법이 하나가 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세무사님이 계속 거기에 대한 걸 좀 상세하게 적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금전의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이게 사업을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사례에 나온 아버지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급받은 이자는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자 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자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딱 그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율도 높아요. 20%가 넘어요. 그래서 타인 간의 거래건 부모 자식 간의 거래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적발된 사례가 드물다 보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이 전문가 분께서는, 세무사님은 좀 염려된다는 거죠. 너무 이렇게 쉽게 막 하니까. 그래서 좀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주택 취급 자금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조달한 자금에 대해 증여 여부를 판단하면서 부모에게 돈을 빌린 사실과 부모가 이자 수익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게 확인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걸리면, 그럴 리 없지만 이제 걸리면 증여세뿐만 아니라 이 이자 소득에 대한 것도 같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적발이 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라. 차라리 실거주 목적이라면 증여하는 것도 나올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이라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하고 부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버지 제가 이번에 3억만 빌려주시면 요거 제가 한 3년 정도만 투자하고 갚을게요. 왜 3년 이런 기간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빌린 거잖아요. 빌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3자하고 한 것처럼 똑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3자하고 했을 때 3억이라는 거액을 하면 저 같아도 한 1, 2년 안에 갚으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뭐 5년, 10년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거. 자, 그래서 차라리 투자용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3억을 잘 이렇게 불려서 4억으로 만들어서요, 3년 안에 3억 갚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실거주 목적이다 그러면은, 실거주니까 단기간에 이걸 팔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집을 못 팔기 때문에 수억 원의 자금을 갚기가 쉽지 않죠. 문제는 갚지 않은 수억의 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10년, 20년 계속 지급해야 되고 계속 소득세를 내야 돼요. 문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예요? 10년, 20년 계속 있으면서 원금을 갚지 않아.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제3자하고 거래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를 해버리고 그 돈으로 가지고 주택을 취득해라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풍문이나 검색등 정보에 기대어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이 방송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이런 전문가분들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그래도 이제 저도 최대한 제 자산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강의도 하고 글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게 가급적이면 틀린 내용은 전달해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차입금 허위신고 사례 국세청 결과를 제가 참고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2020년에 나왔었나? 한 1, 2년 전에 나온 자료인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요. 국세청에서. 여기 보세요. 아버지 A가 있는데, 아들 B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3자하고 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했겠죠.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을 해요.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거는 그럴싸하게 차용증만 작성하고 그대로 하나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 받은 돈으로 투기지역 아파트를 사고요. 이 아파트를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 써야 되잖아요. 그 자금조달 계획서도 허위로 그냥 작성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뭔가 리스트를 뽑아요. 그리고 리스트를 뽑아서 자체 조사를 하거나 소명하라고 연락을 하고, 이거 좀 심각하다 그러면은 관할 지방 세무서로 넘겨버려요. 그럼 세무서에서 이걸 세무조사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걸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자녀를 보니까
사회 초년생임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 지고 내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일단 이게 뭐가 안 맞는다. 아니 물론 이 아들 B가 소득이 아주 많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많이 있다면 괜찮겠는데 이제 겨우 사회 초년생인데 요런 걸 샀다. 이상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좀 꼼꼼히 봤더니 개인 간의 금전을 빌렸다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누구냐, 빌려준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아버지, 특수관계자인 거죠. 그래? 근데 100번 양보해서 또 금전 대차에 맞게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럴 리 없지만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한번 믿는 거예요. 과세당국에서는. 자, 그래서 봤는데 그 차용증이 이상하다는 거죠. 보세요. 아파트 취득자금 수억 원을 빌렸는데 상환 기간이 30년. 무슨 말이에요? 안 갚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한테 한 5억 정도를 빌려주시는데 상환 기간은 30년에서 저한테 빌려주실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없어요. 물론 마음은 있으시겠죠. 제가 그 마음만 받을게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당국에서도 이거는 금전 차용이 아니라 증여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과세를 때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증여면 그냥 증여로 가세요. 증여로 가서 증여세 내고 그 돈 마음대로 쓰게 하십시오. 자녀한테. 그리고 차용이면 제3자하고 거래한 것도 동일하게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실질은 증여인데 외형을 차용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탈이 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신한라이프에 계시는 조정익 수석연구원 이분이 쓰신 글이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하지 말아라. 증여면 증여, 차용이면 차용, 확실하게 해라.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하시면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마다 연락을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은 아니고요. 여담으로 최근에 이렇게 좀 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엠바고도 걸려 있고 아직 오픈된 게 아니라서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 있는데 7월 달에 좀 뭔가 나올 것 같죠. 여러분들 다 단톡방에서 좀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유추하면 7월 달에 좀 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고요. 확실한 건 뭐냐면 1주택자이신 분들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더 좀 심해질 것 같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거는 간접적으로 조금 약간 완화되는 건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확 풀거나 그러지는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뭔가 변화된 내용이 나오고 있을 때 제대로 알고 대응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다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시나리오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나한테 있어서는 제일 좋은 게 뭐 1번, 최악의 경우는 5번. 그래서 1번이 되면 뭐 할 거다, 2번이 되면 뭐 할 거다, 이렇게는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예측했다가 안 맞아버리면은 큰일 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시나리오 접근법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잘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채널 제네시스 박이 함께 하도록 하고요. 우리 6월 달에도 멤버십 특강, 그리고 우리 현직 세무사님들 한 명사 초청 특강 있으니까 여기 고정 댓글로 남겨놓은 자료들, 공지사항 같은 거 잘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